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에 새 삶을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사연을 듣다 보면 각양각색 사람들마다 말 못할 저마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주변 가족들 외에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다는 것이네요. 3년이 조금 넘는 결혼 기간 동안 무수히 그 사람과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하늘에서 점지를 안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생기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아이가 결국은 저 말고 남편에게는 생기긴 했어요. 무슨 사연인지 저의 이혼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저는 화장품 회사, 남편은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연봉은 비슷한 편이에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반반 결혼하자고 했어요. 시댁은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아 보태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나중에 보탠다는 말을 하더니만 결국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집도 못 얻었을 정도로 적은 돈을 보탰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예금에 돈이 묶여 있어서 현금 여유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거의 다 집 마련하는 데 쓸 뻔했는데 다행히 친정에서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유자금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연봉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20대 초반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불리고 하는데 재미를 들였던 사람이에요. 사실 결혼 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일이긴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금은 1억 넘게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노리고 사놓은 대출 조금 낀 소형 평수 아파트도 전세 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대놓고 자기가 결혼 잘한 것 같다면서 초반에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내가 결혼 안 하는 잘했나 봐. 당신 이제 보니까 연애할 때 돈 허투루 쓰는 거 즐겁한 이유가 있었네. 덕분에 나는 당신한테 돈 관리 맡기고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참에 내 월급 관리도 당신이 해. 심지어 자기 월급을 맡길 테니 관리를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기죽는다며. 나 용돈 짜게 줄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다 우리 잘 살자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돈 관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나는 용돈 받는 대신 우리 집 모든 돈 문제는 그럼 당신한테 맡길 테니 알아서 해줘. 내가 하면 돈 줄줄 설 거야. 남편이 절이 나오니 신혼 초까지만 해도 돈 문제로 크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시댁이 친정보다 어렵다는 건 알고 결혼했고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도움을 주지도 않으셨지만 바라지도 않으셨으니까요. 내가 보태도 시댁에서 돈 좀 보태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을 비롯해 시댁은 일단 저와 결혼까지 하고 보느라고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한두 개씩 알게 되고 남편과 시댁에 실망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며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지만 그 핑계로 늘 자기는 돈이 없다며 모든 돈 나가는 일은 저에게 일임했어요. 양가 행사 있을 때 용돈 문제, 지방 공과금, 생활비 카드값 등등 모두 제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둘이 버니까 규모 있게 쓰고 관리하면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더 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결혼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지 말입니다. 원래 결혼 전에 얘기하기로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분들 아니라며
매달 생활비 필요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긴 했지만 아직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부모님은 경제활동을 하셨어요. 남편이 저와 만날 때부터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다만 장사가 그다지 잘 되지는 않고 겨우 두 분 생활은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이어갈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퇴직금으로 차린 식당이라 쉽게 접을 수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장남인 남편이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안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돈 들어가는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결혼한 다음에야 남편을 비롯한 시가 식구들은 가진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말인즉슨 허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매출이 안 나와서 남편이 하도 걱정을 내길래 처음 결혼 1년 동안 제가 서너 번 월세를 부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린 거니 돌려받는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어차피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일도 없었고 처음 몇 번은 어려운 부모님 도와준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번 쉽게 제 덕을 본 탓인지 저에게 돈 얘기를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재료값 계산을 못했다고 급하게 외상을 갚아달래서 몇십만 원 보내주면 제가 달라는 말을 할 때까지 먼저 주는 법이 없었고, 소액으로 가져가는 돈이 꽤 큰 돈이 될 때쯤 저는 장부에다가 시가 식구들이 저에게 가져간 돈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친정 식구들과도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돈 거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어렵고 하면 흔쾌히 안 받을 생각하고 줘버리고 말지, 빌려주고 갚고 하는 건 솔직히 결혼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아니 매번 싫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달라는 사람이 갚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갚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한번 큰돈이 필요한 일이 시댁에 생겼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집 담보까지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다 쓰신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사채를 쓰다가 이자를 감당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1억이 넘는 돈을 부탁했어요. 제가 돈이 있는 줄 아니 부탁한 거지 없었다면 아마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졸랐겠죠. 그렇게 큰 돈을? 아무리 당신 부모님이 오갈 데 없어진다지만 그 돈을 며느리한테 달라는 법이 어디 있어. 갚는다잖아. 일단 급한 불만 끄자. 이자 무서워서 어디 사시겠어? 조만간 가게도 정리하신대고 집도 조금만 오르면 팔고 빚잔치 하신대. 그때까지만 빌려주라. 가족인데 당신 돈 떼어먹겠어? 절대 그럴 분들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차용증 쓰고 공중이라도 받아줘. 나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도 이런 큰 액수 돈 주고받은 적 없어. 안 떼어먹겠다는 말 믿지만 허공에 없어지는 말보다 종이 한 장도 중요해. 그거 안 써주면 나도 내 피 같은 돈 못 빌려줘.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남편은 물론 어머니도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차용증? 아니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우리 어머니가 어디 당신 돈 떼먹을 뿐이야? 집 문제 해결되면 한 번에 주신다잖아. 그러지 마 여보. 우리 엄마 속상해하신다. 하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부모 형제도 자칫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는 말에도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도 그 돈 결혼 전부터 힘들게 모은 돈이야. 대출 내달라는 부탁은 도저히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있는 돈으로 빌려주는 건데 나도 돌려받을 담보는 있어야지. 차용증 쓰고 공중만 받아놓을게.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할 듯해. 이 정도도 어렵다면 나는 돈 못 해줘. 그래 알았다 알았어. 공중 그까짓 게 뭐가 어렵다고. 대신 빨리 갚으라는 말만 말아줘라. 우리 부모님도 조만간 가게 정리하신다니까. 며느리한테 돈 빌려 쓰는 우리 부모님도
아마 마음 불편하실 거야. 어머니는 공중이라는 말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사람을 빚쟁이 취급하냐며 발끈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긴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제가 베푸는 입장이라고 해도 돈 관계는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매달 일정 금액 갚기로 한 돈을 어머니는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몇 개월은 주셨지만요. 이게 남편과 제가 싸울 일이 되더라고요. 매달 이번 달은 매출이 적어서 그 다음 달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못 갚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한두 달은 참는다고 하지만 저도 힘들게 모은 목돈을 정말 큰맘 먹고 빌려드린 돈이라 짜증이 났습니다. 액수를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 아마 저에게 바보 같다고 하실 분들 많으실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족이 힘들다며 빌려달라고 보채면 안 빌려주기 어렵다는 걸 아마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더 짜증나는 건 시어머니와 돈 문제가 얽힌 가운데 남편이 제가 관리하던 경제권을 자꾸 각자 관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으면서 자꾸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슬슬 월급날 제 통장으로 보내던 월급을 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핑계는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달에는 내 돈도 갚지 못하니 자기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에게 자기 월급을 주지 않으니 매번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저축을 못하는 달도 많았습니다.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인 달이 많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느 날은 슬그머니 월급을 본인이 관리하겠다며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당분간 우리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좋겠어. 생활비 나가는 건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냥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어머니가 당신 돈 못 갚는 달에는 내가 도와드릴 일도 있고 이래저래 당신 용돈 받아 쓰자니까 나도 참 사랑구실 못할 때가 많아.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때 이미 약속한 거잖아. 매달 내가 메꾸는 입장인데 당신이 월급 안 주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아예 이참에 당신한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가져가던가. 당신 왜 그리 사람이 계산적이야? 부부끼리 살면서 모자라는 사람은 여유 있는 쪽이 채워주면 뭐가 어떻다고. 내가 있는데 안 주겠어? 우리 부모님 도와줘야 하는데 당신 볼낯이 없으니까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니까?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면 당신 부모한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쉽게 빌려주지도 않았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근데 이제까지 당신네 집안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정작 우리는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있잖아. 이게 말이 돼? 근데 월급까지 각자 관리하자니까 내가 열받는 게 당연하지. 제가 하는 말이 맞으니 남편은 별다른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면서 돈 문제를 얘기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대놓고 뻔뻔하게 따로 관리하자며 떼를 쓰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처음부터 덜컥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부가 돈을 각자 관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돈 관리가 안 되고 새는 돈이 많을 것이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일방적으로 자기 월급을 생활비를 빼고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게를 정리해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저에게 빌려간 돈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던 시부모님은 빌려간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빌려간 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안 갚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갚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달 용돈은 안 드려도 무슨 명절이며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챙긴답시고 드린 돈이 제가 받은 돈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결혼해서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과 얽힌 돈 때문에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기로 한 생활비도 매번 부모님 병원비며 가게 월세 핑계를 대며 주지 않기 일쑤였고요. 거기에 더해
결혼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안 생기자 이건 역시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어머니도 해가 가면서 자꾸 저에게 아이 얘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할 때 이미 남편은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걱정이셨을 겁니다. 저는 아이 안 가진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혹시 일부러 안 가지냐는 소리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잖아요. 조심스레 물어보셔도 솔직히 안 생기는 아이 물어보는 건 상처인데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예미야, 너 혹시 내가 빌린 돈 안 갚을까 봐 애 일부러 안 갖는 거니? 여참은 이 집안에서 발 빼서 나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야. 제가 남편에게 아이 갖는 문제로 병원에 같이 가자 했더니만 저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제 잘못이라고 큰 상처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 멀쩡한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나는 나이가 있어도 생식 능력은 상위 1%야. 문제가 있으면 당신한테 있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딨어. 나님은 부부가 같이 가서 진료를 봐야 한대. 애는 나 혼자나? 그럴 거면 아예 애 갖지 말자. 나도 비협조적으로 구는 사람한테 굳이 낳자고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몸 상해가면서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사이가 어째 더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나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쩐지 시큰둥했죠.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무조건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 탓을 했어요. 이쯤 되니 저도 이 사람과 아이를 고민하지 말고 빌려준 내 돈이나 돌려받을 궁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려간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참 답답한 일이었어요. 돈 얘기만 하면 남편은 가족끼리 돈돈거린다, 계산적이다라는 말로 저를 나쁜 년 취급했고요. 저에게 시댁에서 가져간 돈만 억대의 돈으로 시어머니 아파트를 팔아도 이미 근저당 잡힌 대출을 갚고 나면 겨우 갚을 돈이었습니다. 가게 정리해봤자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 보는 걸 껄끄러워했어요. 아마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며느리 볼 면목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걸 약점 삼아 저에게 모진 말을 할 때면 내가 왜 굳이 이런 말을 들어가며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어야 하나 하는 마음에 허탈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이 넘어가면서 거의 각방을 쓰다시피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성급했구나 싶었고 사람을 파악하기에는 2년이란 시간이 참 짧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더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각방을 쓰면서도 늘 집에 오면 콧노래를 불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저와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키득거리며 핸드폰만 하기 일쑤였고요. 우리 부부가 생활비 정산을 매월 말일에 하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어디에 돈이 들었고 어머니가 갚기로 한 내 돈을 안 주셨다고 하면 남편은 늘 버럭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너는 내 얼굴 보면 돈 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냐? 됐다 됐어. 그깟 돈 좀 우리 집에 해줬다고 정말 사람을 들들 볶네. 우리 엄마도 그 돈 다 줘버리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있는데 설마 안 주겠냐? 생활비는 이번 달에 50밖에 못 줘. 미안한데 나도 내 가족 챙겨야 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큰맘 먹고 당신 가족 도와준 건데 이런 식의 태도는 이해가 안 간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된 거야?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같이 사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 아까워하면 아예 나가서 살지 그래? 뭐?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당신 소원대로 그냥 나가서 살아줄까? 나도 맨날 돈돈거리고 죽상 쓰는 당신 집에 와서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싸움이 반복되자 저는 싸움이 싫어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 어머니 말 맞다나 아이가 안 생기니 제일 중요한 며느리돌이 못하는 것 말고는요.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고요. 어느 순간 시댁에 가면 저는 혼자 겉도는 남의 식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오라가라 하고 괴롭힌다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남의 식구 보듯 했고 저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가 안 생긴다는 식으로 남편에게 말을 전해 들은 후부터 아들 결혼 잘못시켰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내 돈이나 갚으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저도 방법을 찾느라 참고 견뎠어요. 이래저래 결혼 잘못했다 싶어 이혼이란 단어를 하루에 몇 번씩 떠올리며 살게 되었고 어느 순간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잦은 출장과 외박으로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여자 문제로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또 출장을 주말까지 껴서 간다길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이라는 말은 안 하고 업무적으로 전화한 척 남편 이름을 대며 바꿔달라고 했는데 출장이 아닌 휴가 중이라며 다음 월요일에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저는 남편이 자기 딴에 출장이라고 했던 일정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 핸드폰을 새벽 시간에 열어보는데 성공했는데 남편 핸드폰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더군요.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먼저 사진첩을 열어본 것이 잘못한 짓이었을까요? 남편 사진첩에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에 시어머니도 같이 셋이서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어머니도 같이 알고 숨긴 거였죠. 그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질 노릇인데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더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와 이미 결혼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결혼 직후에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해 저와 신혼을 즐기면서도 뒤에서는 딴짓을 했던 거였죠. 최근 시댁과 돈 문제로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부터 남편은 상간녀에게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하면 이혼하고 너한테 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더군요. 남편은 아마 제가 시댁에 빌려준 돈을 안 갚고 이혼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한 건 최근에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며 앞으로 어쩌면 좋냐고 하는 대화도 있더군요. 여자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정을 하라며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생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오빠가 빨리 이혼 안 하면 내가 오빠 마누라한테 임신했다고 다 까발리고 그 자리 내가 차지할 거야. 조강지처는 무슨 조강지처. 시집와서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조강지처야? 오빠네 집안 핏줄 낳아주는 내가 그 자리 꿰차는 게 맞지. 딱 한 달 줄게. 더 이상은 나도 못 기다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남편의 달래는 말을 본 저는 그날 밤을 포함해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병원을 다녀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낳아줄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죠. 남편은 너무나 태어냈고 뻔뻔했어요. 내연녀와 아이까지 가져놓고 똥줄이 탈만도 한데 뭐가 그리 좋아서 매일 콧노래를 부르고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지. 저는 남편을 보며 이혼 결심을 굳혔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갖다 바친 돈을 정확히 계산해 놓았습니다. 황당한 건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본 이후부터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죠.
저는 그달에도 나눠 갖기로 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어머니에게 모른 척 전화해 돈을 언제쯤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5번 만에야 받더니만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예, 그놈의 돈 달라는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니? 우리 어머니 집은 내놓은 지가 한참인데 팔리지가 않아서 나도 골치 아파. 가게 정리도 어쨌든 들어간 돈 뽑으려면 권리금은 받아야 하잖아. 조금만 기다려라. 네 돈 안 떼어먹어. 어머니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돈을 자진해서 갚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고 무엇보다 제가 돈이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을 절차를 먼저 재빨리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에게 모른 척하고 흘려보낸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을 때쯤 너무나 고맙게도 남편과의 이혼을 재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질 급한 놈이 일을 그르치는 법이라더니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 내선 번호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민철 씨 부인 맞으시죠?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는 만나서 얘기해드리죠. 더 이상 시간을 뒤로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나를 왜 찾는지 알겠더군요. 요즘은 바람 피우는 년들이 당당하게 본처 자리를 꿰차는 게 유행인지, 아니면 아이를 가진 게 벼슬이라도 되는 건지 만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 근처에 와서 연락을 했더군요. 회사 근처 카페에 가보니 이미 조금 봉긋하게 솟아오른 배를 저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내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요? 어리고 철없어 보이는 여자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 머리도 수없이 잡아뜯었지만 그래봤자 내 손해고 저는 이미 나름대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지라 무슨 말을 짓거리나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싶었죠. 저기 혹시 오빠한테 이혼하자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보세요. 누군지부터 밝히고 용건을 말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쪽이 누군데 나를 찾아와서 대뜸 이혼이니 많이 묻는 건데요. 내가 김민철 씨 와이프인데 당신 대체 뭔데요? 모른 척 물었더니 그 여자가 주먹을 꼭 쥐고 부들거리더군요. 본인 입으로 나 상간녀다, 내연녀다라고 말하긴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본인을 달리 소개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이내 의기양양하게 나오지도 않은 배를 내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험한 꼴은 보고 싶지 않네요.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고요. 이미 오빠랑 그쪽 부부 사이는 거의 파탄 지경이라는데 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 이혼해 주세요. 그쪽은 애도 없으니 집에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그 집안 핏줄을 가진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더 놀랄 것도 없었는데 제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상간녀가 더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뭐 어쩔 거냐 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요. 나더러 지금 이혼을 해라. 당신 지금 나한테 와서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애 없이 사는 부부 사이라고 이런 식으로 파탄을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쪽이 못하는 며느리들이는 내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듣자니까 그쪽은 시어머니 식당 일 한번 도와준 적 없다고 그러던데 이미 어머니 저 임신한 거 알고 아들 하라는 대로 맡기겠다 했어요.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닌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요. 오빠한테 맡겨놨다가는 나 애 나올 때까지 이혼 못할 것 같아서 온 거니까. 오죽하면 내가 직접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냐고요. 이거 가져가서 도장 찍어줘요. 오빠한테도 오늘 그쪽 만난 거 다 말할 참이니까. 뭐? 야, 너 지금 배 내밀고 무작정 나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니? 그럼 내가 알겠다고 도장 날름 찍어줄 줄 알았어? 그럼
내에 낳아서 호적에 올리고 키우던가요. 어쩌실래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줘요. 저는 상간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래? 그렇게 마음이 급하니? 내가 이혼해주면 네가 내 자리 꿰차고 들어와서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고 잘 살겠다 싶어? 그래요. 아무래도 내가 애까지 가졌는데 댁보다는 못할까. 어머니가 식당도 나한테 물려주기로 했다고요. 댁은 그런 건 모르죠? 저는 기가 막혔지만 어쩌면 이게 순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좋아. 어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토록 원하는 며느리 노릇, 엄마 노릇 그 집안 가서 어디 한번 해봐. 네가 가져온 서류는 필요 없어. 내가 찍어줄 테니 그 뱃속 애아빠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해. 저는 가방에 미리 준비해놓고 다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순간 멈칫하고 놀라더라고요. 뭐예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니. 설마 댁은 계속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잘 찾아온 거네. 그럼 남편이 맨날 콧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내가 전혀 모를 줄 알았니?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자 상간녀는 서류를 받고 나서 한동안 벙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제가 도장을 찍어주리라고 예상 못했나 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더 해줬어요. 너도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애까지 가졌으니까 그 행동 책임은 져야 할 거야. 네가 남편은 애 가져서 그 집안 며느리 노릇 자처하겠다는데 어쩌겠니?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인생이 꽃길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 애 낳는 순간 너는 인생 말아먹는 건데 그것도 모르다니. 나는 땡큐다. 그럼 어디 한번 네 뜻대로 되나 지켜볼게. 단, 네가 저지른 짓 책임질 각오는 해. 상간녀는 저의 이야기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저는 상간녀와 더 이상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남의 가정 깬 짓은 책임져야 할 거라는 충고를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커피숍을 나가려고 했죠. 상간녀는 왠지 모르게 찝찝했을 겁니다. 감히 본처에게 와서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다니. 저는 이혼 서류 던져주고 커피숍을 나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치미는 분노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마 얘기를 전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하나 달랑 보냈더라고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라뇨.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남편은 비겁한 인간이죠.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니 자기 엄마 뒤에 숨다니요. 황당한 건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네요. 너 얘기 다 들었다며? 일이 그렇게 됐다. 근데 뱃속에 생긴 애를 어쩌겠냐, 응? 우리 집안 핏줄 아니냐. 네가 이혼을 해준다니 조용히 끝내게 돼서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 짐은 날 잡아서 빼마. 근데 어쩔까? 그 집 너희 반반씩 보태서 마련한 거잖아. 보증금은 나중에 집 빼고 줄래? 위자료를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보증금 얘기를 하길래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정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저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갖다 바친 돈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돌려주려면 이 집에 남편이 보탠 돈 다 줘도 모자랄 텐데요. 아, 그리고 차용증 쓴 제 돈 1억 5천만 원. 그건 어찌 정리해 주실 건가요? 듣자니까 어머니 집 팔려고 내놓으셨다던데 그 집에 근저당 걸린 대출만 갚고 제 돈은 나 몰라라 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 정리에 담보대출 갚고
남편이 새 장가 들면 집 마련해 주려는 작정이었는지 암튼 내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 팔아봤자 아마 본인들에게 남는 돈은 월세 얻을 돈도 안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공중받은 차용증으로 강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집에 이미 가압류를 걸어 놓았고 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을 팔면 나한테 줄 돈 싹 빼돌릴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누굴 바보로 알고 말이죠. 어머니, 그 집 팔아서 몇 천만 원이라도 건지려면 제 돈부터 주셔야 할 거예요. 압류 걸린 집 팔아봤자 그 돈 어머니한테 못 가요. 이미 제가 다 조치해놨으니까 어머니가 뭘 어쩌셔도 방법은 없어요. 제 돈 전부 주시면 압류 해제해드리죠. 하지만 안 주신다면 집 팔 때까지 못 드려요. 뭐라고? 얘, 너 좀 취해서 그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 거냐? 우리 식당 어렵고 딸랑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인데. 남의 돈을 썼으면 줄 생각을 해야죠. 내 돈 꿀꺽하고 아들 새장가 보내려고요? 무슨 개소리 하세요? 어머니 아들 당장 내 앞에 와서 사과부터 하라고 하세요. 이혼 도장 찍고 보증금 내놓으라 하기 전에 빌려간 돈부터 갚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얼마 후 득달같이 남편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면서 자기 엄마 집 한 돈은 그냥 놔두래요. 나눠서 갚겠다면서 사정하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오니 남편놈이 와 있더라고요. 자기 짐을 전부 싸놓고는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곧 죽어도 상간녀와 정리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제발 곱게 헤어져 달라고 빈 거였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빌려준 돈은 갚을게. 무조건 갚을게. 그러니까 사정 좀 봐주라.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돈 당신 줄 테니까, 어? 몇 달만 있으면 애가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금매로 집 내놓은 건데 그 집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거기다 압류를 걸어놔. 당신 돈까지 주고 나면 진짜 남는 거 없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는 이혼하고 내 돈만 챙기면 그만이야. 순순히 도장 찍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라. 너한테 받을 위자료는 이 집 얻을 때 들어간 당신 돈으로 퉁칠게. 하긴 결혼해서 네 엄마가 야금야금 가져간 돈만 해도 얼마니.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받아갈 돈은 없어. 아참, 너 임신시킨 그년 상간녀 소장 아직 안 갔니? 아마 조만간 갈 거야.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했으니까 그 돈도 준비하라 그래. 돈 없으면 당신이 대신 주든가. 절대 소송 취하나 합의는 없어. 뭐? 2천만 원? 당신 정말 미쳤어? 걔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준비하라고. 그리고 어머니 집 빨리 팔아서 내 돈이나 갚아. 안 그럼 당신이랑 당신 엄마 형사 고소해버릴 생각이거든. 물론 일이 그 지경까지 가는 건 당신도 바라지 않을 거라 믿어. 모든 건 법대로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진짜 독하고 계산적이다. 원래 그런 줄은 알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와이프 배신하고 바람 피워 애까지 가진 놈이 말이 많네. 누가 누구더러 계산적이래? 내 돈 안 갚으려고 모자가 작당하고 머리 굴려 계산한 건 기억 안 나? 여기서 내가 더 독한 맘 먹기 전에 꺼져라. 역시 남편 외도를 알자마자 빠르게 변호사 자문받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무조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주저없이 착수금 보내고 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궁지에 몰린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은 못 찾았을 겁니다. 그 후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 숙려기간 한 달을 거쳐 협의 이혼으로 부부 사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금매로 헐값에 팔린 집으로 본인들 담보대출도 갚고 제 돈도 갚았어요. 시어머니 집을 산 집주인이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 저에게 매매대금을 보냈고 저는 무사히 제 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자잘하게 시댁에 빌려주고 보태준 돈 3천만 원가량도 살던 신혼집 보증금으로 해결했네요. 남편은 자기에게 1,000만 원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집 계약자도 제 이름이었고 저도 위자료 없이 그 인간하고 헤어져 준 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마 몇 달간 그 집안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다 망해가는 식당 물려준다는 허세와 집 얻어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상간녀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할지 나중에 듣자니까 다가구 주택 원룸 월세 겨우 얻어 산다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애도 낳는 마당에 상간녀 위자료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지 항소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다는 아니었지만 80%는 받아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살던 집 내놓고 이사를 하고 이제는 좀 정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뒤돌아보니 제가 벌써 이혼한 지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긴 했습니다. 지금쯤 애 낳을 때가 됐겠구나 생각하면 내가 너무 순순히 헤어져 줬나 싶어 분한 마음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아마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저를 만나잡니다. 회사 근처라고 잠깐만 보재요. 전 남편 애를 뵌 여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마지막이라면서 꼭 할 말이 있다네요. 무슨 더 할 말이 있죠? 나 그쪽한테 더 할 말 없는데. 혹시 내 돈 조금이라도 달라고 온 거면 꿈 깨고 돌아가요. 그러자 상간녀는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왜 말 안 했어요? 그 집은 말짱 허당이고 허세인 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요. 나 지금 내일 모레 애 낳아야 하는데 단칸방에 살아요. 어머니가 집 팔아서 전세 얻어주겠다더니 돈 갚고 빚잔치하다가 끝났대요. 그 돈 중에 대칸대 갚은 돈도 있었다면서요. 빚만 있는 집이라고 기대만 해줬으면 내가 임자 있는 인간 애까지 낳을 생각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요. 울먹이며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마음고생하고 속 썩은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 10분의 1이라도 돌려준 것 같아서요. 너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너한테 임신하라 그랬니? 너 임신시킨 사람은 네가 죽어도 같이 살겠다던 그 인간이고 너도 같이 놀아놨어. 그 인생 불구덩이로 집어넣은 건 너 자신이야. 남의 가정 깨놨으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지. 어디 애 낳아서 잘 길러봐. 아마 빚 갚으려면 너도 일 다녀야 할걸? 그 집안에서 며느리는 돈 대주는 호구거든. 나는 어쨌든 너한테는 땡큐네. 이제는 탈출했으니 말이야. 애 가졌다고 나 밀어내고 들어오면 네가 승리자인 줄 알았겠지만 말이야.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알겠니? 생각 같아서는 드라마처럼 커피 한 사발 끼얹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오죽 답답하면 전 부인을 찾아와 왜 말하지 않았냐며 하소연을 할까 싶어 그 정도로 하고 돌아섰어요. 저야 법적으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겠다 싶었습니다. 상간녀한테 듣자니 남편이 회사에서 투잡을 하다 걸려 잘리기까지 했답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인과응보다 싶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치고 그 끝이 좋은 사람들 없다는 걸 다들 꼭 아셨으면 하네요. 저는 대충 주변 정리를 끝내고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 근처로 다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요. 이혼하고 나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올해는 연봉도 더 올랐습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생겼으니 저는 남들보다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비록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단한 흠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항상 행복하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